그래서 1장 이제 통신 이론의 기초는 어떤 내용을 다루고 있느냐. 학습 내용에 보면 이제 통신에 대한 정의부터 해서 통신의 발전 과정, 그 다음에 이제 통신이 이루어지는 과정, 그리고 각 과정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그 다음에 이제 신호라는 것이 무엇인지, 신호의 성질은 어떠한지, 그 다음에 그 신호들이 여러 가지 그 성분들이 있을 텐데 그 주파수, 주파수는 그 신호가 변하는 그 뭐라 그럴까? 초당 변하는 그 횟수를 나타내죠. 그래서 그 주파수별로 이제 어떠한 용도로 나눠지는지, 이건 뭐냐면 이제 전기통신을 정보통신을 하는 데 있어서 뭐 DC부터 해서 뭐 무한대까지 주파수가 있겠지만 그 중에서 실용적으로 사용하는 주파수들이 있단 말이죠. 특히 이제 무선 영역에서는 다양한 주파수들을 이용을 해서 뭐 AM 라디오, FM 라디오, TV, 또 휴대폰, 또 무전기, 뭐 와이파이, 그 랜, 무선 랜이죠. 뭐 등등 다양한 또 뭐 블루투스, 또 뭐 LTE, 5G 등등 다양한 그 무선 통신을 한단 말이죠. 그때 사용하는 그 주파수들이 이제 다 다르다. 용도별로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는 통신 시스템의 성능. 요거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다뤘던 그 셰논이라는 분의 채널 용량과 관련된 얘기죠. 그래서 채널 용량이라는 것이 하나의 지점에서 다른 지점까지 정보를 전달할 때 어떤 조건에 따라서 그 정보의 그 전송 속도가 결정이 되는지 그거에 대해서 식을 채널 용량이라는 공식을 이분이 정립을 했다 그랬죠, 그죠? 셰논이 그것과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어쨌든 그런 내용을 공부를 하겠다 하는 거고, 뭐 통신의 정의란 뭐 한자어로, 한글로, 영어로 이렇게 다 써봤고, 뭐 이러하다 뭐 한 거고, 그 중에서도 이제 뭐 통신의 수단은 다양한 수단이 원시 시대부터 있어 왔죠. 뭐 북을 치는 것부터 또 가까이 있는 사람끼리는 이제 뭐 손짓 발짓부터 시작해서 했겠죠, 그죠? 그리고 뭐 봉화를 올린다든가 아니면 수기를 한다든가 그 깃발을 가지고 하는 그런 통신도 있고, 뭐 군대에서도 뭐 이렇게 사격하고 그러면 이렇게 깃발로 하기도 하고 그러죠. 뭐 등등 다양한 그런 수단이 있었을 텐데 이제 그것이 이제 현대에 와서는 전기통신이라는 그런 수단을 이용을 해서 이제 통신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여기서 전기통신이란 꼭 전기만으로 하는 건 아니에요. 전기통신을 통해서 결국은 어떤 것이 달성이 되어 있냐, 그냥 커뮤니케이션이 아니고 텔리커뮤니케이션이 달성이 됐죠. 여기 텔리라는 건 이제 먼 거리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는 사람들과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고 이제 먼 거리까지도 통신이 가능하게 됐다. 그리고 즉시 가능하게 됐다. 그런 거죠. 뭐 예를 들면 편지 같으면 예전에는 뭐 말로 달리면서 편지를 전달하기도 했고, 또 사람이 걸어가서 전달하기도 했고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먼 거리로 통신을 하려면 아주 오랜 시간이 걸리죠, 그렇죠? 이따가 할 그 몰스라고 하는 그 모르스보를 발명한, 모르스 전신을 발명한 그분도 원래는 이 화가였대요. 화가였는데 그분이 이제 왜 모르스보를 발명하게 됐냐면 화가로서 이제 집에서 나와서 이제 먼 곳에서, 먼 지방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전보를 받았대요. 이 전보라는 건 전보가 아니고 어느 날 편지를 받았대요. 편지가 그러니까 워낙 그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먼 거리에서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떤 내용을 받았냐면 이제 부인이 병으로 사망을 했다. 그런 소식을 들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너무나 그게 이제 오래된 거죠. 시간이. 그거를 이제 겪고 나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소식을 전달할 수 있을까, 그런 것들 이제 공리를 하다가 화가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런 수단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모르스보라고 하는. 어쨌든 그래서 즉시성들이 이제 중요한 거죠. 원거리 그리고 즉시성. 그리고 여기서는 전기적인 방법이라고는 했는데 꼭 전기만은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ITU라고 하는 지난번에 얘기했던 그 유엔의 산하의 그 통신과 관련된 기구라고 했죠, 그죠? 그 ITU에서 다음과 같이 전기통신, 텔레커뮤니케이션을 정의를 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수단을 사용하느냐, 매체 수단이겠죠, 어떻게 보면 전달을 하기 위한 전달 매체들. 그래서 뭐 유선, 뭐 케이블을 통해서 한다든가, 아니면 무선 케이블이 없이 어떤 공간을 통해서 전달하거나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뭐 광선. 광선 그러면 이제 유선이나 무선이나 다 가능하죠. 예를 들면 유선을 이용한 광선이라면 이제 광 케이블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광 케이블로 전달을 하는 그런 광. 그럼 광으로 전달하는 것들에는 뭐 일반적인 통신도 있을 수가 있고 아니면 그 오디오 기기들도 광으로 서로 그 연결을 해가지고 오디오 사운드들을 디지털로 광 전송을 하기도 합니다. 또 요즘에는 또 어떤 게 있어요. 그 전쟁을 할 때 드론도 그냥 드론을 무선으로 조종을 하면 그 무선 조종의 그 전파 방해를 통해서 그 무선 조종이 이제 무력화될 수가 있죠. 그래서 광 케이블로 연결을 해서 드론을 날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광 케이블로 드론을 조종을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어떤 그 뭐랄까 드론을 무력화하기 위한 그런 제밍 신호, 강력한 전파 신호를 가지고 이제 그 교란을 시키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효력이 없죠. 선으로 연결을 해서 조종을 하니까. 어쨌든 그런 광이 유선도 있고 무선도 가능하죠. 무선 광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게 여러분들 가정에서 많이 사용하는 리모컨 같은 것들은 뭐 요즘은 리모컨도 뭐 블루투스나 이런 그 무선 전자파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과거에는 대부분 적외선 방식이었죠. 적외선 방식이라서 보통 리모컨 끝에 보면 그게 뭐가 동그란 게 까만 게 달려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외선 송수신기죠. 송신기죠. 리모컨은 뭐 수신을 하지 않고 송신만 하니까. 그래서 그 끝에서 적외선이 나와서 그 적외선을 가지고 이제 그 기기들을 제어를 하는 거죠. 켜기도 하고 끄기도 하고 뭐 볼륨을 조절했다, 채널을 조정했다, 뭐 그렇게 하죠. 예. 어쨌든 그런 다양한 수단을 쓰는 거죠. 그래서 또는 뭐 기타 전자적인 방식. 여기서 전자적이라는 건 보통 우리가 하는 뭐 삼성전자 할 때의 전자가 아니에요. 그 삼성전자 할 때의 전자는 이 전자는 똑같은데 번개전자. 근데 이제 아들 자자를 쓰죠. 그죠? 삼성전자 할 때는 이 자자는 이제 이 자자를 쓰는 전자는 일렉트론. 그러니까 원자 안에 있는 뭐 양성자, 중성자, 전자 할 때의 그 전자입니다. 예, 어떤 전하를 띠고 있는 그 입자를 의미하는 전자고 여기서 얘기하는 이 전자라는 거는 전기와 자기. 자기라는 건 자석할 때의 자자죠. 그죠? 그래서 전기와 자기의 어떤 그 역할의 뭘까 상호작용이죠. 상호작용에 의해서 어떤 신호를 전달할 수 있는 것이 이제 여기서의 전자적인 방식. 그래서 영어로는 일렉트로마그네틱. 예. 그래서 전자파, 뭐 전자기파 할 때의 전자가 바로 이 전자예요. 예. 전기, 자기, 파라는 얘기죠. 전기와 자기의 파동으로 전달이 되는 것이 전자파죠. 보통은 뭐 줄여서 전파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네, 어쨌든 그것을 이용을 해서 그런 매체 수단을 이용해서 이런 것들을 이건 이제 그 뭐랄까 실제 이런 수단에 의해서 전송할 어떤 컨텐츠 또는 인포메이션이 되겠죠. 정보를 담고 있는 기호라든가 여기서 기호는 뭐 텍스트 같은 뭐 예를 들면 문자들일 수도 있고 그 문자를 표현하는 부호일 수도 있고 뭐 그렇게 되겠죠. 어쨌든 그 다음에 신호 뭔지 모르지만 신호라는 것은 정보를 담고 있는 어떤 변화를 그냥 신호라고 얘기를 하죠. 예를 들면 전에도 얘기했지만 DC는 신호냐? 아니다. DC는 시간에 따라서 변화가 없이 그대로 일정하다. 거기에는 아무런 정보도 담기지 않았다 이거죠. 한번 얘기를 했겠지만
정보라는 것은 그 정보가 얼만큼의 정보를 담고 있느냐 하는 정보량으로 그 정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그 크기가 결정이 된다고 그랬는데, 이 정보량은 뭐하고 비례한다고 그랬냐면 그 정보가 나타나는 그 확률의 역에 비례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런 DC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5V DC다. 그럼 DC라는 건 그야말로 시간이 지나도 계속 동일한 거거든요. 그럼 이거는 확률이 어떻게 돼요? 확률이 1이죠, 1. 그죠? 확률이 1이에요. 아, 이게 그냥이 아니고 여기에 로그를 붙여서입니다. 로그. 그러면 로그 확률이 1이면 1분의 1이죠. 이거는 로그 1이죠. 그럼 로그는 1은 얼마냐 하면 0입니다. 0. 뭐 이거는 지오지브라에서 보시면 여기서 로그 x 해서 보면 이렇게 그려집니다. 로그 x의 그래프가 이쪽이 x고 이쪽이 로그 x죠. 그러면 x가 1일 때 여기 보세요. x가 1일 때 로그 x는 얼마야? 0이죠. 그죠? 그러니까 로그 1은 0입니다. 이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정보의 크기는 그 어떤 표현된 신호에 들어있는 정보의 크기는 그 표현된 것의 확률에 반비례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이 확률이 1이니까 이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이 DC 안에는 정보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결론적으로. 네. 그렇기 때문에 DC는 신호가 아니다. 즉 신호라는 얘기는 뭔가 정보를 담고 있어야 되는 건데 그렇지 않다 이거죠. 신호는 뭔가가 이렇게 그 물리량이 변화하는 것이 정보를 담고 있는 신호일 수 있겠다 하는 거죠. 그다음에 글, 텍스트, 뭐 음향, 사운드, 영상, 이미지 또는 뭐 비디오 이런 다양한 그 포맷의 정보를 담고 있는 데이터들 이런 것들을 전송하거나 방사하거나 전송이라는 건 그야말로 뭐 전달을 한다는 의미고 방사는 뭐 전송 방식의 하나죠. 이것이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브로드캐스트죠. 방사라는 건 이제 그 한자로 하자면 쏠사자죠. 사격할 때. 그러니까 그냥 다 퍼뜨려서 쏜다는 거예요. 예. 쏜다는 게 뭐 총을 쏜다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예, 퍼뜨려서 보낸다는 얘기죠. 보낸다. 예. 브로드캐스트. 이것은 이제 뭐 유선을 통해서 브로드캐스트를 한다면 아시겠지만 주소를 가지고 브로드캐스트를 지정을 해주죠. 무선의 경우에는 그야말로 무차별하게 그 사방팔방으로 이제 모든 공간으로 퍼뜨리는 것이 이제 방송 또는 뭐 방사, 예,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전송되거나 방사된 정보를 수신하는 것, 송신 수신을 다 얘기하는 거죠. 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정리를 할 수 있겠죠. 대략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그죠? 이러한 수단을 이용해서 이러한 것들을 전달하고 받고 하는 것이요. 그다음에 이제 그런 전기통신의 특성은 일단 뭐 앞에서도 했었습니다만 속도 빨라야 된다. 그다음에 정확해야 된다. 그다음에 효율적으로 다량으로 보낼 수 있어야 된다.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듯이 이 전기통신을 하게 됨으로써 원거리 통신이 가능해졌다는 거죠. 물론 이제 원거리라는 게 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제 뭐 시간이 오래 걸려서 원거리를 갈 수도 있겠지만 그건 별 의미가 없죠. 그래서 즉시성을 가지면서 먼 거리를 보낼 수 있는 거죠. 장거리 전달. 그 다음에 이제 이 정보 이처리라는 것은 과거의 그냥 일반적인 텔레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은 아니에요. 여기까지가 이제 텔레커뮤니케이션의 특성이고 이 정보의 처리 측면이라면 변형이죠, 변형. 가공 또는 뭐 저장 이런 것들을 포함합니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려면 뭐 전에도 한번 얘기했습니다만 이제 아날로그는 이런 것들이 되게 어려워요. 예를 들면 뭐 암호화를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예를 들면 더 좋게 한다는 게 좀 이상하긴 하지만 사진 같은 것을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뽀샵이라고 하잖아요, 그죠?
뽀샵이라는 것이 아날로그 시절엔 뭔가 그 전기적인 또는 그런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어요. 그 아날로그 시절의 뽀샵은 그야말로 붓으로 터치를 했습니다. 사진 필름에다가 실제로 옛날에 이제 사진을 찍으면 필름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필름에 그 사진사가 이렇게 붓으로 터치를 해서 점도 지우고 막 그랬었어요. 그런 식으로 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다 디지털화돼 가지고 뭐 컴퓨터에서 얼마든지 프로그램을 쉽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지기만 하면 그냥 뽀샵이 다 되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과거에는 그런 정보의 처리라는 것이 매우 힘들었어요. 거의 불가능했죠, 사실은. 그런 것들이 이제 가능하게 된 것은 결국은 이건 디지털화되면서 가능해졌다. 그래서 이런 정보, 그러니까 뭐랄까 이런 것들을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물들을 이렇게 디지털화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우리가 보통 정보라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그 전에는 정보라는 그런 개념이 별로 없었어요. 그러니까 디지털화된 컨텐츠들을 보통 정보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했죠. 오케이, 그러면 두 번째 섹션에서는 통신기술의 발전 역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루겠는데요. 우리가 이 과목을 시작할 때 그 과목 개요에서도 역사를 다룬다고 하면서 설명을 했지만 여기서 중요한 거는 몇 년에 뭐가 일어났다. 그게 아니라 이거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그 안에 들어있는 기술에 대한 그 뭐랄까 본질, 이것의 기술의 원리라든가 이런 것들을 일단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뭐 물론 아주 깊게 들어가지 않겠습니다만 대략 이런 기술이다 하는 것들을 이해해 주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역사의 어떤 맥락, 흐름 또 그 발전 과정에서의 어떤 방향성 또는 어떤 식으로 발전되었는가 하는 그 발전 과정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내용들이다 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에 많은 그 역사적인 발전의 그 사실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들이 어떤 맥락을 가지고 이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어떤 그 사건이 그 이후에 일어날 사건의 어떤 초석이 되는 기초가 되는 그런 그 사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기술이 만들어짐으로써 그 이후에 이 다음 이런 기술들을 탄생시키게 됐고 뭐 그것이 또 어떻게 파급 효과를 가져왔고 뭐 그런 흐름을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전에는 사실상 뭐 전기통신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대략 여기에 보시면 이제 한 1800년대부터 나열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의 그 역사적인 사건으로는 여러분들도 아마 익숙하게 알고 있는 사람일 거예요. 옴, 조지 옴이라고 돼 있죠, 그죠? 이 옴이라는 분이 이제 옴의 법칙을 발견했죠. 그래서 저기에 보시면 워낙에 그 링크가 많아서 아예 링크가 어디가 있는지를 그냥 저렇게 네모 박스 빨간 걸로 표시해 놨어요. 그래서 저 네모 박스 하나마다 클릭하면 다 그 뭐 관련 링크들이 있습니다. 물론 안 되는 것도 있을 수 있어요. 저게 제가 이렇게 뭐 찾아가지고 해놓긴 했지만 어떤 데 가면 뭐 링크가 깨져 있거나 뭐 닫혔거나 뭐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그래서 이 오음의 법칙이 뭐냐면 뭐 식으로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V는 I 곱하기 R이다 이런 식이죠, 그죠? 기억나나요 혹시 이 식이? 네. 그래서 이 V라는 건 이제 전압이고 그 다음에 이 I라는 건 전류죠. 그 다음에 R이라는 건 저항이죠. 그럼 이것이 갖는 식의 의미는 예를 들어서 어떤 그 회로에서 저항이 하나 있는데 이 저항이 하나 있고 이 저항의 값이 R이다 치자 이거예요. 저항값이. 그러면 이 R 저항도 보통은 그 단위가 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옴이죠, 그죠? 뭐 10옴, 100옴, 그죠? 뭐 1kΩ 뭐 이런 식으로 돼 있죠, 그죠? 어쨌든 이 저항을 통해서 전류가 흐른다고 치자 이거예요. 흐르는 전류가 I라고 하자. 이 전류의 단위는 보통 암페어죠, 그죠? 그래서 저항은 단위가 옴이고 전류의 단위는 암페어고.
그렇다면 이 저항의 양단에 걸리는 전압의 크기는 어떻게 되냐 하는 거죠. 이거는 어떤 의미냐면 수도관으로 이거를 대신해도 비슷해요. 수도관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에 이제 물이 흘러요. 그러면 여기에 흐르는 물의 양, 물론 시간당이죠. 시간당 흐르는 물의 양을 우리가 이제 물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죠. 그걸 이제 전류에 비유할 수 있어요. 전류도 정의가 뭐냐면 시간당 흐르는 전하의 양이에요. 전하라는 거는 아까도 봤지만 그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기의 양이죠. 그것을 시간당 얼마나 흘리느냐 하는 거거든요. 즉 전자가 시간당 얼마나 흘러가느냐 하는 거고, 그 전자의 전자가 가지고 있는 전하량을 보통 쿨롱이라고 표현하죠. 쿨롱이라는 사람이 또 그 전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전기의 양을 측정을 하고 그 단위를 만든 사람이 쿨롱이라서 그게 단위가 쿨롱이고, 그것이 초당 몇 쿨롱이 흐르느냐, 그게 암페어죠. 수돗물도 이제 물이 초당 뭐 몇 리터가 흘러가느냐, 그게 이제 전류에 비유되는 거라 이거예요. 그래서 수도관을 통해서 흐르는 물의 흐름은 뭐 얼마라고 했을 때, 얼마나 빨리 흘러간다고 그랬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이 수도관에 아주 뭐 매끈한 수도관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관이 물이 흘러가는데 아주 거침없이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저항이 생겨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물이 흘러가는데 방해가 된다는 거지, 관이. 그럼 방해가 없으려면 어떻게 하냐? 진공 상태면은 아무 방해도 없어요. 물이 진공 상태에서 그냥 뿌리면 아무런 방해 없이 그냥 흩어져서 이동을 하죠. 네, 마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이 수도관은 분명히 이제 물과 관 사이에 마찰이 생기기 때문에 그게 하나의 저항인 거죠. 그러니까 수도관 자체가 우리가 저항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수도관에 물이 흘러가려면 여기에서 물을 공급해주는 펌프가 있어야 되겠죠. 그죠? 펌프, 뭐 모터 펌프를 가지고 이제 물을 집어넣는다, 밀어넣는다. 그러면 만약에 이 수도관에 아무런 저항이 없다면 그냥 물을 넣기만 하면 그냥 잘 흘러갈 거예요. 무한히. 그러나 이제 이 수도관에 저항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그 수도관이 길어지면 저항이 더 커지겠죠. 그러면 전류가 어느 정도 흘러가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펌프를 아주 세게 가동을 해야 되죠. 그게 전압이에요. 어쨌든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펌프에서 얼만큼 밀어줘야 이러한 저항이 있는 그 관을 어느 정도의 전류가 흐르느냐 했을 때 이 전류가 흐르는 양과 이 파이프가 가지는 저항을 곱하면 이 펌프가 가해줘야 될 압력이 나온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전압을 얼마를 가해주면 이러한 저항을 가지는 저항에 전류가 얼만큼 흐른다. 예. 그 식이죠. 그래서 이걸 또 이렇게도 쓸 수 있죠. 여기에 흐르는 저항에 흐르는 전류는 이렇게 산출이 된다. 그래서 여기에 전압을 뭐 10볼트라는 전압을 걸어줬으면, 그리고 여기에 저항이 1옴이라면 는 1분의 10 해서 10암페어가 흐른다 하는 거죠. 네. 또는 여기에 저항이 더 커지면, 여기가 이제 5옴이 되면, 그러면 같은 전압을 걸어줘도 잘 못 흐른다 이거지. 1옴일 때보다. 1옴일 때는 저항을 덜 받으니까 잘 흘러갈 수 있는데, 10암페어나 흘러갈 수 있는데, 5옴이 되면 이제 같은 압을 걸어도 저항이 크니까 잘 못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전류가 줄어드는 거죠. 2암페어로. 어쨌든 그런 개념이야. 결국은 이제 전류가 흐르는 데 있어서 그 전류를 무엇으로 조절할 수 있냐? 두 가지로 조절할 수 있는 거예요. 전압으로 조절하든지 아니면 저항으로 조절하든지. 그죠? 그러면 이제 뭐가 되느냐? 흘러가는 전류가 어떤 정보라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정보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변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시간에 따라서 전류가 변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전압의 변화를 줘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정보를 우리가 전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되냐? 그 선이 있으면 그 선은 어차피 저항이니까 그 선에 그 전압을 걸어주는 거를 이제 커졌다 작아졌다 하면은 흘러가는 전류가 커졌다 작아졌다.
그렇게 돼서 정보가 전달이 될 수 있다. 한 그런 개념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뭐 그냥 5V 전원에 1A 흐르려면 뭐 저항이 얼마다. 그런 계산이 그냥 수학적으로는 그런 계산이지만 그것의 응용 관점에서 보면 정보를 어떻게 전달할까 하는 관점에서 보면 우리가 저항이 있을 때 거기에 저항이 이제 뭐 통신선이 되겠죠. 결국은 통신선이 있을 때 거기에 어떤 전류의 변화를 주려면 전압을 어떻게 걸어주면 되겠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아이디어로 떠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옴의 법칙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옴의 법칙을 어떻게 통신에 응용했을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옴의 법칙이라는 거 아는데 그게 통신하고 무슨 상관이지? 이게 아니다 이거. 그렇게 이제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배웠을 때 그냥 그거 자체를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질 수 있을까? 또 어떻게 응용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아이디어들을 자꾸 생각을 해내는 게 중요하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옴의 법칙을 만든 사람이 뭐 이걸 갖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통신 시스템을 만들 수 있습니다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후대 사람들이 이것을 깨닫고 옴의 법칙이라는 걸 깨닫고 그것을 잘만 응용하면 이런 통신을 하는데 쓸 수 있겠구나. 이렇게 이제 고안을 한 거죠.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들도 이제부터가 아니고 이제 지금까지 배운 것들은 잘해서 한번 좋은 아이디어를 내보세요. 때도 볼 수도 있죠. 특허내서. 어쨌든 그 옴의 법칙 하나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그 옴의 법칙만 있냐 하면 그게 아니다. 그죠? 앞으로 수많은 것들이 나오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또 아까 얘기했던 그 전류의 단위가 암페어잖아요. 그죠? 이 사람이 암페어, 앙페르 프랑스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암페어라고 쓰여 있는 것 같지만 이제 불어로는 뭐 앙드헤 마히 앙페르 뭐 그렇습니다. 불어는 좀 저도 잘 못 읽긴 한데 어쨌든 암페어 우리가 보통 얘기할 때 이 사람이 이제 뭐 아까 얘기했던 그 전류의 단위도 이 사람 이름을 땄지만 그거 말고도 또 전류가 어떤 도선을 흘러갈 때, 즉 선이 있어서 거기에 이제 전류가 흐를 때 아까 봤지만 그 주위에 이렇게 자기장이 생긴다 하는 것을 알아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전류가 흐르면 보통 오른손 법칙이라고 그러죠. 전류가 이렇게 엄지반 손가락 방향으로 흘러갈 때 이렇게 손가락을 감싸진 방향으로 자기장이 생긴다. 이게 이제 앙페르 법칙이죠. 그럼 그게 통신하고 무슨 상관이야? 보통은 뭐 아무 상관도 없다고 생각하겠죠. 그러나 그것을 통신에 이제 응용한 사람들이 생겼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통신에 그 응용한 사례가 뭐냐 하면 바로 이 텔리그라프죠. 텔리그라프는 전류의 변화를 자기의 변화로 바꿔주는 그런 장치예요. 어떤 식으로 되어 있냐면 뭐 여기에 네모 박스에 들어가 보면 알겠습니다만 일단 송신 측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원이 있고요. 건전지죠. 쉽게 얘기하면 아주 간단하게 하면 이렇습니다. 자, 이게 송신 측의 끝이에요. 그럼 수신 측은 이제 케이블을 통해서 이렇게 받아가지고 코일이에요. 코일. 그리고 여기 이제 철심을 박아놨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게 이제 송신 측이고요. 이쪽에 수신 측이고. 이렇게 하면 이걸 닫으면 전류가 흐르겠죠. 전류가 흐르면 이 코일에 전류가 흐르고요. 코일에 전류가 흐르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 전선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 안에 철심이 뭐가 되느냐? 자석이 돼요. 왜냐하면 그 주변에 자기장이 생기니까 그게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자석에 쇠를 갖다 대면 어때요? 이 쇠도 자석이 되죠. 그래서 자석에 쇠를 갖다 대면 그 쇠에 또 쇠가 붙죠. 네,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코일에 자력이 생겼는데 거기다 이 자석을 갖다 대면 철심을 갖다 대면 그 철심이 자석이 되는 거지. 그래서 이제 자석이 되고 그럼 여기에 이러한 철판을 딱 갖다 놓습니다.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이제 이게 자석이 되니까 이 철판을 끌어당기겠죠. 그래서 이 철심에 딱 붙어요. 그럼 딱 소리가 나겠죠. 철판이 철심에 가서 딱 붙으니까 딱 소리가 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스위치를 열어요. 그러면 전류가 안 흐르니까 철심이 자석이 없어지고 철판이 이제 떨어집니다. 또 다시 전류를 흘리면 다시 가서 붙어요. 또
스위치를 열면 다시 철판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딱딱딱딱 소리를 내죠. 그걸 이용한 거예요. 그게 몰스 전시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딱딱딱 소리를 내는 게 아니고 부호를 만든 거예요. 그 딱딱 소리를 가지고 여기에 가서 보시면 어떤 식으로 부호를 만들었느냐. 몰스 코드라고 하는 부호가 있어요. 이게 아까 봤던 그 스위치입니다. 송신 쪽의 스위치. 여기가 이제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스위치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 선을 연결을 하죠. 선을 연결해서 저쪽 수신 측으로 케이블을 연결하죠. 어쨌든 다음과 같이 그 알파벳에 따라서 얼만큼 전류를 흘려줘야 되느냐 하는 것을 이렇게 부호로 나타낸 거예요. 그래서 점은 아주 잠깐 스위치를 닫았다 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선은 좀 길게 닫았다 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 짧게 닫았다 여는 것을 돈이라고 하고요. 길게 닫았다 여는 것을 쓰라고 해요. 그래서 뭐 돈, 쓰, 돈 뭐 이런 식으로 보통 얘기를 합니다. 몰스부호를 얘기할 때. 그래서 A는 돈, 쓰. 그 다음에 B는 쓰, 돈, 돈. 뭐 이런 식이죠. 그러니까 A는 딱딱이고요. 그 다음에 B는 딱딱딱딱이고. 알겠어요? 예, 그런 식으로 내가 보낼 알파벳을 저렇게 몰스 부호로서 스위치를 였다 닫다 해주는 거죠. 그러면 받는 쪽에서는 그것이 소리가 이제 길게 나왔다, 짧게 나왔다 하는 것을 그걸 듣고서 이게 A다, B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몰스 전신이에요. 이제 초반에는 그랬다가 이제 조금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 더 이제 사람들이 영리해져 가지고 어떻게 이것을 더 발전시켰는고 하니 이 텔레그래프 여기를 클릭을 하면 단순히 전자석이 단순히 뭐 전자석이 이렇게 붙었다 떨어졌다는 소리로만 그것을 인식을 하는 게 아니고 그거를 그 종이 테이프 여기 보시면 종이 테이프에 이렇게 그 잉크가 묻도록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록이 가능해진 거예요. 이렇게 종이 테이프가 지나가고 여기서 이제 송신을 하면 이렇게 딱딱딱 송신하면 전자석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 종이가 지나가는 여기에 잉크가 묻어있는 롤러를 이 종이에서 붙었다 떨어졌다 하도록 해요. 그럼 어때요? 그 딱딱 하는 거에 따라서 종이에 점이 찍히거나 선이 찍히거나 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종이 테이프에 이런 것들이 기록이 된 거를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각적으로. 그러니까 소리만 들어서 되는 게 소리만 듣는 거는 소리를 듣고 나면 없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렇게 종이 테이프에 이렇게 기록을 하면 언제든 보관이 돼서 나중에도 볼 수 있겠죠. 그죠? 저장 장치도 쓰죠. 저러지. 요 롤러가 여기에 이제 잉크가 묻어 있는 스펀지고요. 뭐 스펀지가 아니고 그때는 이제 뭐 양털로 만든 거겠지. 그래서 잉크를 여기서 이제 공급해주게 돼 있고, 요 롤러가 이제 금속 롤러예요. 그래서 이 잉크가 묻어 있는 롤러가 계속 이 금속 롤러에 잉크를 묻혀주죠. 펜촉처럼. 그리고 이제 이 종이에 종이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이 롤러가 붙었다 떨어졌다 하면서 이제 기록을 했다가 떼었다, 기록을 했다 떼었다 그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예. 어쨌든 그것이 이 자기장의 법칙이죠. 예. 앙페르의 법칙이 이렇게 텔레그래프로 발전될 수 있었다 하는 건데, 사실 그것만이냐 하면 또 그건 아니에요. 또 뭐도 할 수 있었냐면 이걸 통해서 스피커를 만들 수 있었죠. 그리고 이어폰도 만들 수 있었죠. 스피커 이어폰은 그럼 도대체 저 앙페르 법칙하고 무슨 상관이냐? 이것도 나중의 일입니다만 앙페르가 저 법칙을 발견할 때는 야 이거 갖고 스피커 만들어라, 이어폰 만들어라 하고 한 건 아니에요. 절대로. 그때는 그런 것이 있을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상상도 못했는데 실제 스피커나 이어폰이 만들어진 건 훨씬 그 뒤의 일이죠. 네, 그러면 저것이 어떻게 응용이 되어 있냐 하면 이제 코일에다가 전류를 흘리는 거죠. 어떤 전류냐? 이제 음성과 같은 그 신호가 들어있는 전류를 흘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흘려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자석을 박아놔요. 이제 철심이 아니고 자석입니다. 자석을 박아놔요. 그러면 코일에 이제 전류를 이렇게 교류를 흘리면
교류에 따라서 이 코일의 자석이 N극, S극 이런 게 왔다 갔다 하면서 생기겠죠. 그러면 이제 가운데 자석이 있기 때문에 그 자석은 이제 자성이 고정이죠. 그런데 코일은 자성이 플러스 마이너스 아니 N극, S극이 왔다 갔다 하니까 자석이 N극하고 S극은 어때요? N극하고 S극은 끌리고 N극하고 N극이나 S극하고 S극은 어떻게 돼요? 반발이 되죠. 그러면 자석은 원래 그대로 있는데 코일의 자성이 N극이었다 S극이었다 바뀌니까 반발을 했다가 당겼다가 반발했다 당겼다 하겠죠. 그 자석과 그러니까 붙으려고 했다 떨어지려고 했다 붙으려고 했다 떨어지려고 했다 그러면서 그 코일이 막 왔다 갔다 하겠지. 쉽게 얘기하면 네. 자석은 가만히 있고 그러면 그 코일에다가 판을 붙여 그러면 판이 어때요? 진동을 하겠죠. 그게 스피커예요. 판이 진동을 하면 공기를 어떻게 해요? 밀어냈다가 당겼다 밀어냈다 당겼다 하면서 공기가 압축이 됐다 팽창이 됐다. 그게 음파죠. 그래서 스피커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 스피커의 원리가 했죠. 그러니까 정보 통신을 하는 관점에서 우리가 어떤 음성이라든가 사운드를 우리가 수신을 할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그 전에는 과연 뭔가 정보를 보낸다 하더라도 그걸 도대체 어떻게 들어야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는데 저 앙페르 법칙이 그걸 해결해 준 거죠. 그 다음에 또 전자기 유도 법칙, 패러데이 법칙이라고 하는 패러데이도 많이 들어봤죠, 그죠? 이 사람의 그 이름을 따서 만든 단위가 페럿이죠, 페럿. 이거는 뭐의 단위인가요? 캐패시턴스의 단위가 페럿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 사람 이름도 이런 식으로 어떤 부품에 우리가 아는 그 전자 부품에 들어가는 그 어떤 용량의 단위를 있습니다. 이 사람 이름으로 페럿. 이 사람이 만든 게 이제 전자기 유도 법칙이다. 이거는 뭐냐면 이제 아까 이런 코일에 전류를 흘리면 이 코일에 자석이 생긴다 하는 게 이제 앙페르였는데 이 사람은 거꾸로 발상을 한 것 같아요. 어떻게 했냐? 그냥 코일에 전류를 흘리지 않고 코일은 그대로 놔두고 이 안에 있는 자석을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즉 그렇게 하면 이제 코일에 그 영향을 받는 자력의 세기가 커졌다 작아졌다 커졌다 작아졌다 하겠죠. 그러니까 가까이 가면 코일에 영향을 주는 자력이 커지고 멀어지면 자력이 약해지고 그죠? 그러니까 여기 코일에서의 그 자력의 영향이 커졌다 작아졌다 변화가 생기면 이 코일 주위에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 하는 것이 이제 이 패러데이가 발견한 그런 법칙입니다. 이것도 뭐 가보시면 보통 여러분들이 그 어린이 박물관에 어렸을 때 가서 해봤던 걸 거예요. 이렇게 뭐 막 페달을 돌리거나 뭔가 이렇게 돌리면 불 켜지는 거 있죠, 그죠? 발전기의 원리 해가지고 그겁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코일을 이렇게 감아놓고 거기에 자석을 중간에 넣어놓고 자석을 빙빙빙빙 돌리는 거예요. 그게 발전기죠. 뭐 우리가 아는 그 상업적인 발전기도 다 그런 식이에요. 뭐 예를 들면 수력 발전은 이제 댐에 물을 가뒀다가 물을 낙차를 통해서 이제 떨어뜨리면 거기에 이제 터빈이라고 해서 물레방아죠. 물레방아를 달아놓고 그 물레방아에 자석을 달아놓죠. 그리고 그 주변에 이제 코일을 왕창 감아놔요. 그러면 코일에 전류가 생기는 거죠. 그걸 우리가 끌어다 쓰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 다음에 뭐 화력 발전도 마찬가지예요. 화력 발전은 이제 불로 바로 하는 게 아니고 불로 이제 물을 끓이죠. 물을 끓이면 증기가 생기잖아요. 그 증기 압력으로 터빈을 돌리는 거예요. 물레방아를 돌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원자력도 마찬가지죠. 원자력도 뭐 원자력이 그냥 전기로 변하는 게 아니고 다 물을 끓이는 거예요. 핵 분열이 일어나면서 열을 발생시키고 그 열을 가지고 이제 물을 끓여서 그 터빈을 돌리는 그런 식이에요. 고전적인 발전은 다 그런 식이죠. 그래서 터빈을 돌리면 터빈이 돌아가면서 이제 자력의 변화를 주고 코일에 전류가 생기는. 그게 이제 전기의 발생의 그 뭐랄까 원리가 되는 거고 전기가 있음으로써 우리가 뭔가 전기적인 회로를 구성을 할 수도 있고 그 전기를 이용해서 뭐 전원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장치에 통신 장치에 전원을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게 된 거죠. 그뿐만 아니고 이제 마이크의 원리도 지난번에 얘기했지만 똑같아요. 마이크의 원리도 스피커처럼 진동판에 코일을 이렇게 붙여놓고 그 가운데 막대 자석을 원통 자석을 넣어놓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말을 하면 그 진동판이 떨리고 거기에 코일이 같이 떨리죠. 그러면 자석이 여기에 있는데 코일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즉 자석에서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하니까 전류가 이렇게 또 변화가 생기는 거죠. 그렇게 해서 만든 게 이제 마이크죠. 마이크. 그걸 통해서
뭘 할 수 있냐? 우리의 사운드, 음성이나 소리나 이런 정보를 신호화시킬 수 있고 저 오음의 법칙에 의해서 전류의 변화로 전달시킬 수 있었던 거죠. 케이블을 통해서. 그것들이 다 어떤 통신의 기본 원리가 된 거죠. 지금까지 얘기한 거는 물론 이게 서로 결합이 되긴 합니다만 이 오음의 법칙과 뭐 전자기유도 법칙이 연결이 되기도 하고 뭐 오음의 법칙과 그다음에 또 암페어의 법칙이 연결이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이죠. 예. 결국은 전류의 변화가 자기의 변화가 되기도 하고 그것이 뭐 스피커의 진동으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또는 자기의 변화가 전류의 변화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뭐 그것이 마이크로로서 이제 어떤 음성의 변화를 전기의 변화로 만들어지기도 하고 뭐 그런 거였고요. 그 다음에 몰스보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러한 것을 보내는 이러한 통신 방식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이건 디지털일까요? 아날로그일까요? 예, 0과 1로 나눠져 있는 거니까 예. 디지털이다. 왠지 아날로그만 이렇게 질문 하지 않으셨을 것 같아 디지털 같습니다. 그래요? 왜 아날로그가 안 돼요? 예, 디지털 맞습니다. 일단 그 가지수가 한정이 돼 있죠. 돈하고 스예요. 그죠? 돈하고 스, 그 다음에 공백. 이게 세 가지밖에 없어요. 그걸로 다 표현한 거죠. 그것들의 조합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건 당연히 디지털입니다. 그래서 인류의 최초의 전기통신은 뭐다? 디지털 통신이다. 한 거죠. 그 다음에 여기 가만히 보면 어떤 것들은 길이가 길고 어떤 것들은 길이가 짧아요. 그죠? 부호의 길이가 다르죠. 어떤 경우에 길고 어떤 경우에 짧을까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상식과 매치시켜 보면 되는데 제일 짧은 게 어느 거예요? 점 2죠. 뭘까요? 사용 주기가 가장 많은 사용 빈도가 가장 그렇죠. 영어 알파벳에서 2가 가장 많이 나온다 그래요. 단어라든가 문장을 이렇게 분석해 보면 2가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래요. 그걸 점으로 표현했어요. 그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 2가 자주 나오니까 2를 자주 쳐야 되잖아요. 짧게 치는 게 유리하겠지. 자주 나오는데 길게 치면 얼마나 불편하겠어. 나올 때마다 한참 쳐야 되니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도 유리하고요. 정보의 관점에서 보면 자주 나오는 건 어떻다? 확률이 크다. 그것은 정보량이 많다 적다. 많다? 자주 나오는데 오늘은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오늘은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오늘은 동쪽에서 해가 뜹니다.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빈도가 많으면 즉 확률이 크면 어떻게 된다? 아까 식 썼었잖아. 확률 분의 1의 로그죠. 그러니까 정보가 양이 적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쟤는 정보량이 얼마 없는 거야. 2는. 정보량이 얼마 없는 건 표현할 때도 적게 표현하는 게 맞겠지. 예, 몰스라는 분이 그거를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아까 첫 번째 그 일단 자주 보내는 건 적게 치는 게 편하다. 그거는 알고 계셨겠죠. 예, 그런 그 기준 하에 저렇게 코드를 만들었다. 그게 나중에 여러분들이 샤넌의 그 뭐 또 정보통신 정보 이론의 관점에서도 저게 부합을 한다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숫자 같은 경우에는 좀 네. 이렇게 많이 좀 기본적으로 이제 보통 영문에는 숫자보다는 단어들이 더 많겠죠. 그러니까 그 단어들에 사용되는 알파벳이 훨씬 많이 쓰일 거고 숫자는 많이 안 쓰일 테니까. 우리가 정보를 보내거나 우리가 일상생활에 톡을 하는데 숫자를 많이 써요? 아니면 문자를 많이 써요? 문자를 많이 쓰죠. 그죠? 예.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서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합시다.